7월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시장은 기력을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별화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해외 변수에 의해서 워낙 좌우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워낙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점이 좀 부담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더 오를 거로 생각한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7월 수출 감소세 전환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7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수출도 전년 동기 비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디스플레이주 관심 지속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디스플레이 투자를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디스플레이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조선주 강세입니다. 유로존 위기 완화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이미 시장에 다 알려졌는데요.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휴대폰은 워낙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 디스플레이가 흑자로 전환됐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설비 투자를 줄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투자는 좀 늘리겠다고 밝힌 점, 그러면서 국내 디스플레이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회사를 인수하겠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IT주들 이런저런 내용들 좀 엮어서 이학영 의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본실적을 발표하면서요. 가장 특징적인 점은 아침 시작부터 LG 디스플레이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얘기 바로 하셨고,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삼성전자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것,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되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아몰레드 관련주라든가요. 특히 이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올 연말에, 그것을 활용한, 스마트 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는 또 일부에서는 OLED 관련해서 또 일부 투자의 속도 조정이라는 소리도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약간 또 쉬고 있지만은요. SFA라든가 덕산 하이메탈, AP 시스템 이런 것들이 흔히 아몰레드 관련주로 얘기 많이 되었던 것이고요. 아마 테마주로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시황으로 보면 어떤 부품이라든가요 설비 투자 관련주보다는 삼성전자라든가 직접 어떤 투기적인 성향이 있겠지만 레버리지 역할을 본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소위 메이커 중심으로요 완성품 메이커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 특히 외국인이 다시 시장 이니셔티브를 찾아가는 이런 와중에서는요 좀 더 좀 큰 회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애플과 관련해서는요 주목할 것은 오센텍이라는 회사 아닙니까 결국은요 지문인식 관련된 것인데요. 네, 문제는 58%나 프리미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일부 그런 관련주들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약간 이익의 부분은 좀 다시 내려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애플 컴퓨터가 무엇을 용도로 이것을 샀는지에 대해서 아직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다들 추측만 남발 뿐이죠. 미국에서도요. 결국 모바일 결제라는 쪽에 투자를 확대하려는 용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오센텍을 보안 관련해서 협력업체를 지정하니까 무슨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수했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워낙 큰 회사들이 하는 일이라 근데 무슨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58%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뭔가 자기네들을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문인식과 관련된 기술이 있는 그런 회사가 더불어 올라가는 것은 다분히 비논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에 단기적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IT가 지금 다시 시장에서 선봉에 서고 있기 때문에 큰 주식
115만 원, 113만 원 떨어졌을 때는 삼성전자가 야 이거 큰일 날 것 같지만 지금 또 막상 와 보면 10몇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지금 신고가까지요. 삼성전자에 주목하셔야 되겠네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역시 뭐 큰 업체들,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 뭐 현재 수급 흐름을 보더라도 상당히 뭐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애플의 지문인식 업체 인수 관련해서는 글쎄요 조금 더 확인했고 넘어갈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사실 뭐 유로존 상황에 따라서 좀 좋은 뉴스 나오면 한 번씩 떴다가 그다음에 또 뭐 악재 나오면 좀 많이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뭐 유로존 좀 완화되면서 오늘 역시 또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청봉 팀장 지난번 나오셨을 때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오늘도 뭐 역시 뭐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조선사 그러면은 사실 유럽과 관련된 위기가 나올 때 상관 관계 가장 높은 업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알다시피 아무래도 조선사 같은 게 유럽 선박 금융 비중이 좀 높죠. 대략적으로 이제 유럽 그 선주들이 배를 수주할 때 보면은 유럽 금융은행들이 보증서를 씁니다. 그 보증서를 써가지고 실제적으로 발주로 이어지는데 뭐 유럽 위기가 만약 계속적으로 진정될 때는 선박 금융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조선사는 약간 실적이라든지 투자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항상 유럽 쪽에서 어떤 호재성 이슈가 나와서 유럽 증시가 반등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환호하는 섹터가 조선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현재까지는 약간은 좀 유럽 조선사 같은 경우는 유럽과 거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시면서 단순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과연 오늘도 삼성중공업을 선두로 해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최근에 약간 특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08년도 이후로 조선 3사가 한 2조 4천억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현대중공업이 한 1조 2천억을 발행을 하고 삼성중공업이라든 대우조선해양도 각각 7천억에서 5천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과거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은 현대중공업을 조금 제외하고 나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쪽에서는 사실 재무적인 상황은 좀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굳이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역시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선사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보통 이제 그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조선사도 마찬가지인데 수주를 하고 나면 수익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정액법이라 해서 만약에 매달 동일하게 금액을 일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조선사 같은 경우는 약간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꼬리가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선수금을 초반에는 조금만 받고 배가 완공돼서 거의 인도할 시점 내서 돈을 받는 양식인데 이런 과정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조선사들도 단기적인 어떤 작은 그 수율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조선업황 자체 당사자들도 향후 경기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주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중에 항상 조선 종목을 보면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탑으로 뽑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현대중공업은 사실 최근에 현대차 지분을 매각한 데서 봤듯이 상당히 다른 조선사보다는 약간 재무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기존에 벌커선이나 컨테이너선보다는 액화천연가스로 대변되는 LNG선이나 드릴실에서 약간은 강점이 있는 삼성중공업이 항상 거의 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투자가분들이 조선주를 갖고는 있는데 뭐 STX-조선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거 갖고 있다 그랬을 때는 어차피 조선사에 접근하는 관점이라면 항상 탑 종목 삼성중공업 정도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겠습니다. 조선주 역시 업황보다는 뉴스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유로존 지금 립 서비스는 일단 나왔는데 조금 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확인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모멘텀이 계속돼야지 좀 주가가 올라갈 텐데 어쨌든 업황 자체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고 또 탑픽으로는 여전히 삼성중공업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메르켈, 올랑드, 드라기 지지입니다.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지지를 했습니다. 유로존 지키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반대로 독일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구제금융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거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뭐가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뭐 그 이전에 독일 중앙은행 총재와 또 드라기 총재가 또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단 뭐 기대감은 상당히 좀 많이 선반영된 반응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번 주 결과에 대해서 뭐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청봉 팀장께서는 글쎄 뭐 유로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이벤트적으로 보면 사실 FOMC가 22 통화정책회의보다 먼저 있습니다만은 모든 시장의 화두는 아마 22 통화정책회의에 좀 몰릴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과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정책을 펼 때 보면은 FOMC 같은 경우는 뭐 정례 회의도 있고 또 뭐 베이지북도 있고 이후에 또 의사록도 있기 때문에 그 회의 다음에 계속적으로 멘트가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보였고 뭐 슈퍼마리오 드라이 총재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 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좀 부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벤트 잠깐 뭐 생각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일단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3차 LTRO를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S&P라 그러죠. 뭐 구제금융기금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SM에서 은행 면역권을 주는 거, 그리고 전면적인 양적 완화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잠깐 보면 뭐 3차 LTRO든지 S&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언발에 일단 그 잠깐 불 끄는 방안이 되는 것이고 양적 완화까지 갔을 땐 큰 그림인데 시장에서는 직접적인 분위기가 S&P로 대변되는 구제 금융을 통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시장을 직접 매입하는 쪽에 조금 무게를 실립니다. 왜 그러냐면 드라이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심각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채 금리를 좀 염려했기 때문에 그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바로 구제금융기금에서 바로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이겠죠. 이 부분이 시장에 지금 많이 기대감을 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약간 이제 오늘하고 내일 동안에 뭐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나 독일 재무장관 그리고 이제 드라기 총재가 잠깐 비밀 회담을 합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독일에서 이름이 쇼이벌레 재무장관인가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은 구제기금을 통해 가지고 채권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난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미리 엄포를 내놨기 때문에 오늘 내일 실제적으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나 드라기 총재가 약간 사전적으로 독일의 어떤 입장 완화를 약간 밀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최소한 S&P 구제기금을 통한 국제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뭐 결과 발표는 바로 시장에 공시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독일과 서로 조율할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하창봉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이제 날아가서 드라기 총재라든지 독일의 재무장관 이렇게 뭐 같이 만나는데 비밀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발표는 없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뭐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좀 바쁘게 글로벌 공조로 이렇게 좀 돌아간다는 거 이런 느낌 정도는 좀 감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뭐 예상치 1.4%, 뭐 1.5%니까 거의 뭐 유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려가 생각만큼은 크지 않다. 또 뭐 고용 지표도 그렇게까지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양적 완화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들 이학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FOMC 회의 7월 30일과 8월 1일 이틀 열리고요. 8월 1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반반 정도의 그 확률로 보시는 거에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그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뭐 경제 지표가 워낙 좋지 않다고 얘기하지만은요, 또 아니다라는 측에서는요, 지난번에 이제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부양 조치라든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했던 그 연준이 멤버가 서너 명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극소수였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뭐가 많이 바뀌었냐는 것이고요. 또 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이번에 벤 버넌키 의장의 의회의 2번의 증언 그리고 각각 연방은행 총재들의 그 어떤 연설문 이런 걸 보면 분명히 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이번 한 달 동안 연설했던 총재들은 이미 이전부터 좀 양적 완화를 얘기했던 분들이고요. 좀 반대했던 사람들은 의견이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닐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시장은 그나마 좀 회복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도 약간은 엇갈리고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본다 그러면 이번에 꼭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탠스는 추가적 양적 완화의 가능성, 경기 부양 의지를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고요. 메인 어떤 결정은 9월일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요. 근거가 아니고 논리적이도 않지만은요. 분명히 미국의 투자 전략가나 미국의 언론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끝나고 나서 컨퍼런스 미팅이 없다는 거죠. 기자들과 미팅이 하는 자리가 아니고 9월 10일 날 13일 날 그런 모임이 미팅이기 때문에 9월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고요. 50대 50% 확률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주가 판단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발표가 만약 있다 그러면요. 주가는 그 이전 하면서 그동안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해서 뉴스에 따라서 팔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익을 실현하자는 심리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맞부딪히면서요. 거래가 하루 이틀은 크게 늘어날 수 있고요. 방향성을 못 잡을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과 ECB라든가 유로존에서 결국 국가적인 지역적인 공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의지를 본다 그러면요. 좀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상승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의 경우죠. 추가적인 요번에 양적 완화 발표가 없다 그러면 큰 실망감이 일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앞으로 6주 동안 6주 후에나 또 그런 미팅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 달 정도 매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연준회의와 ECB의 통화정책 회의인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물이 없으면 실망 매물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최근에 글로벌 공조 움직임이 조금 읽히고 있는 것도 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50선 탈환입니다. 오늘 뭐 외국인이 거의 뭐 시장을 지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 4천억 원이 넘어가는데 자 이러다 보니 고민이 정말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 이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여기서 지수상으로 레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이학년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가 하여튼 이번에 이번 시장 흐름에서 최대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전제로 보면은요, 유로화의 안정이 급선무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양적 완화 발표가 맞물리면 달러의 어떤 강세가 좀 주춤거릴 것이고요. 그것은 원화 강세 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원화의 강세에 대한 외국인의 베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겁니다. 이번에 정말 외국인 계속 살지 아니면 한 달 동안 또다시 시장 극심 혼조 이후에 다시 9월로 어떤 볼이 넘어가고 결정권이 넘어가서 한 달 동안 나올 후에 어떤 다시 이런 시장이 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1800이 깨지고 그럴 때는 연기금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했지만은요. 지금 1830, 다시 한번 1850을 돌파하는 시도하는 이 시점, 특히 이틀 동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사는 시점에서 보면은요. 분명한 것은 지금일지 한 달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사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지금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순서로 위에서 1, 2, 3, 4, 4입니다. 외국계가 순매수 하는 것이요. 왜 그런 걸 사겠습니까? 주가 그동안 조정받았데다가요. 두 번째는 이번 분기에도 실적을 사상 최고 실적을 두 회사 모두 보여주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전히 이들 회사들이 시장 평균 PR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요. 외국인이 언젠가 다시 살 때 이들 주식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차별화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번 주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전체 군단의 재부상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시고 시장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뭔데 계속 갈지도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차화정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올해 뭐 전차 얘기도 있었고 뭐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흐름이 전개됐던 바가 있었는데 요새 보면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충분히 나빴는데도 실적을 발표하고 올라오는 낙폭과대주들, 좀 올라오는 종목들도 꽤 눈에 뜨이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하창봉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의 특징을 좀 파악하고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사고는 있긴 있는데 사는 것 중에 한 70%가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지난 5월 달에 팔 때도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의 어떤 리스크 요인 때문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현금을 확보를 할 때 그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또 하나 향후에 성장 모멘텀이 있는 한 그 종목에 베팅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상반기처럼 삼성전자만의 또 장세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뒤집어 생각해두면 또 하나 지수는 1800포인트에서 잡아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점수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기왕 가질 거면은 그래도 실제적으로 추가 상승 활력이 있는 종목에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섹터죠. 제가 볼 때 1군, 2군으로 좀 나눠봤는데 역시나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오늘 삼성중공도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조선이나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약간 낙폭 과대했던 매기세. 그러니까 매기세라는 거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철광이라든지 화학, 기계 관련주들도 똑같은 낙폭 과대주인데 이 섹터는 지금 기관들이 조금 아직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약간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지수가 이제 1850포인트 딱 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탄력은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잠깐이나마 지수 조정에 들어갔을 때는 밑에서 조금 올라오는 섹터보다는 원래 가는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기존 보유적을 가져가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다고 철강이나 화학이나 건설에 대해서 단순 기대감만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22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이번 22에서 열리는 정책은 위기를 일단 진정시키자는 정책이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FOMC 회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기대감이 경기 부양보다는 약간은 반신반의한 흐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 카드가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산업 섹터, 건설이라든지 화학, 기계 같은 것들은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추후반 경제 지표까지. 그래서 이번 주 일단 순환 반등을 노리긴 노리는데 섹터별로 봤을 때는 조선이나 금융 섹터 정도에 조금 포커스 맞추시고요. 이렇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잘 갔던 개별 섹터군이라 할 수 있는 뭐 카지노라든지 게임주, 통신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한 9월달 3분기까지도 장이 벌써 좀 강할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 내려오는 것을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분할 매수도 오히려 나쁘지 않다 봅니다. 역시 뭐 낙폭과대주 역시도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기관 수급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 오늘도 전체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타는 업종은 운수장비, 자동차고 조선 정도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소재주는 최근 들어서 이전에 조금 열심히 사다가 지금 사질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조금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방어주라 그런 종목들, 무조건 시장이 되면 그 종목들은 안 된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뭐 단기 매매겠지만 역발상적인 접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